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의 노래, 7단원 1, 우리의 노래의 단원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도가 좀 달라졌죠. 왜냐면 예상치 못하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진도를 똑같이 맞춰야 돼서 아예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단원 나가는 반도 원래 진도라고 해도 이 단원을 나가는 반도 있었을 거고, 엄마의 말뚝이를 하는 반도 있었을 텐데, 네, 똑같이 이 단원을 나가고 나중에 이제 엄마의 말뚝이는 나중에 이제 등교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게 됐는데 다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성실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시가 문학의 전통과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생각하며 목표를 학습해보자. 첫 번째 학습 목표 보세요.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대표적인 시가 문학을 감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시가가 변화되고 발전하고 이어져 왔는지 그것을 이제 고려하면서 감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학 작품에 담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를 한다. 사회 문화적 가치를 또 이해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이 문학 작품에 담겨져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평가까지 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알아두기를 보세요. 293페이지입니다. 한국 시가문학의 전통과 문학사의 흐름 보세요. 한국 시가문학은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노래인 고대 가요에서 맨 처음에 시초는 이제 고대 가요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가문학이 원시적이고 집단적인 노래였어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죠. 오늘날의 현대시는 이러한 전통시가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거나 변형하고 있다. 현대시까지 이어져 봅니다. 한국 시가문학은 형식면에서는 삼음보 또는 사음보의 민요 율격을 갈래에 따라 발현하였으며 문학 형식 면에서는 이제 삼음보, 사음보. 이 음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네, 음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학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의 형식을 표현하려고 만든 우리나라 용어예요. 다른 나라의 어떤 시가 형식을 표현하려고 만든 문학 용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시가 특징을 설명하려고 만든 용어인데 이 음보가 뭐냐면 한 호흡에 끊어읽는 단위를 말합니다. 한 호흡에 끊어읽는 단위가 음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음보라고 해서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 경우가 있고 또는 4음보라고 해서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 문학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음보라는 거는 이런 의미고 우리나라는 3음보 또는 4음보의 민요 율격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이걸 이제 특징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19채 향가에서 이룩한 3단 의미 구조의 형식을 시조에까지 이어왔다. 19채 향가에서 3단 이 3단 의미 구조가 어디까지 이어졌다? 시조까지 이어졌다. 이것도 이제 실제 우리 작품에서 보도록 합시다. 내용면에서는 인간을 존중하며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하였다. 또한 사랑과 이별, 슬픈 상황조차 웃음을 통해 극복하는 해학의 정서를 보여주었다. 이런 내용적인 특징까지 있습니다. 이건 내용적인 특징이고, 이건 내용적 특징이죠. 내용. 이제 앞에는 형식. 여기는 이제 형식적인 특징이죠. 형식이고.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특징으로는 음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3음보, 4음보의 특징이 있고, 또 19채 향가에서 만들어진 3단 구조가 시조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내용적인 특성은 인간 존중,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자연 친화적인 삶, 사랑과 이별, 해학의 정서 이런 특징이 있는 시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세요. 문학작품의 사회 문화적 가치. 문학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예술이므로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다룬다. 따라서 문학작품에는 인간이 삶에서 추구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를 비롯해 그 사회나 문화 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합의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었을 때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향가와 시조를 읽으면서 향가와 시조를 읽으면서 그 당시의 사회에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올바른 삶이란 무엇이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아름다움과 감동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문학작품 감상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빈 슬라이드죠? 왜냐면은 향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향가가 뭔지 설명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오늘은 향가가 뭔지 설명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향가는 뭐냐 일단 발생 시기를 알아봅시다. 발생 시기 뭡니까? 시기죠. 발생 시기 네, 삼국시대 말에 나타나서 통일신라 때 성행을 합니다. 통일신라 때 성행함. 그리고 고려 초기 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지우고 통일신라 말 때 쇠퇴를 하죠. 통일신라 말기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고려 초기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를 향가라고 합니다. 발생 시기는 이때예요. 그래서 어느 때 좀 많이 성행했다고요? 통일신라 시기 때 좀 성행을 했던 노래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표기법.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표기법. 네, 표기법은 일단 향가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입니다. 알겠죠? 향찰로 표기된. 향찰이 뭐냐? 이걸 좀 알아봐야죠. 향찰이 뭡니까? 향찰. 향찰이란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하여 표기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표기법을 말하는 게 향찰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예 모르면 아예 쓸 수가 없죠.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말 형식으로, 우리말 어순으로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표기법이 향찰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는 한글이 없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조선 초기 때 창제한 게 한글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말은 있어도 문자가 없었어요. 우리말 말은 해도 적을 때 쓸 표기할 문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가지고 이거 우리말 어순으로 우리말 표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자기들끼리 좀 개발을 한 게 향찰이에요. 향찰. 그래서 중국인들은 향찰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음과 뜻을 적절히 활용해가면서 표기한 게 이 향가거든요. 표기한 게 향찰이거든요. 향가가 아니라 향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내천자죠. 내천.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스릴 리자죠. 다스릴 리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이걸 본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를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천리라고 읽겠죠. 천리. 그죠?
음대로. 근데 향찰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고 뭐 내, 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픈 뜻, 비는 해가지고 뭐 나리, 뭐 양반나리 할 때 그 나리 있죠. 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저기 내가 할 때 내잖아. 이건 다스릴 리잖아. 전혀 나리랑 관련 없는 한자인데 그냥 이렇게 음에 맞춰서 뜻과 음에 맞춰서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방식을 향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찰을 이제 읽는 방법을 해독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문헌에 있는 향찰들을 읽지를 못했어요. 아예 읽지를 못했는데 양주동이라는 어떤 양주동이라는 우리나라 국어 학자가 향찰을 해독하는 방법을 찾았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음으로 읽고 이런 건 뜻으로 읽으면 해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독법을 찾아서 겨우 이제 해독할 수 있었던 게 향찰이에요. 그래서 양주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과서는 제망매가를 이제 김환진 씨가 해석한 거가 이제 실려 있죠. 우리 교과서에는 교과서 보면 이제 김환진 해독이라고 써 있죠. 양주동 해독도 많이 실려 있긴 해요. 어떤 교과서에는 양주동 해석, 어떤 교과서에서는 김환진 해석 이렇게 돼 있는데 양주동 씨는 이제 뭐 향찰을 해독하는 방법도 개발을 하고 국어학적으로 이제 끼친 영향력이 크죠.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양주동은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학자인데 국어 학자인데 자기 자신을 국보라고 칭할 정도로 내가 국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굉장히 뭘까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향찰을 해독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뭐 택시를 탈 때도 국보 탔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조심히 운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길가에서 빙판길에 넘어질 때도 국보가 넘어졌다. 스스로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랬던 실화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국보라고 생각했던 향찰을 해독했던 사람 양주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가 향찰 해독할 수 없었겠죠. 뭐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할 수도 뭐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역사에 만약이 없다고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해독을 했으니까 이 사람 향찰하면 양주동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어쨌든 향가는 향찰을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했던 고유의 표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표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향가는 향가의 형식을 좀 알아볼까요? 향가의 형식. 향가의 형식. 이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어요. 네.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줄수를 의미합니다. 줄수. 그래서 이제 몇 줄짜리냐에 따라서 몇 줄짜리냐에 따라 구분되죠. 이 19채 같은 경우는 10줄짜리입니다. 10줄짜리. 그래서 이 19채는 따로 사뇌가라고도 불려요. 사뇌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사뇌가라는 별칭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19채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식의 향가고 사뇌가라고 따로 불렸다. 몇 줄짜리냐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9채로 구분이 된다. 네, 알겠죠? 19채 같은 경우는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4, 4, 2 해가지고 4줄, 4줄, 2줄 해가지고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향가 형식이 19채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제망매가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19채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작품,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제망매가가 있고 제망매가가 있고 또 찬기파랑가라는 게 있습니다. 찬기파랑가.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둘 다 이제 스님이 썼어요. 제망매가는 월명사, 찬기파랑가는 흉담사라는 사람이 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망매가가 실려 있죠.
이 제망매가는 누가 지었냐면 이 월명사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월명사는 이름만 들어도 딱 직업이 뭐가 습니까? 승려입니다. 승려. 네, 승려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지은 향가, 제망매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향가 19채 향가에서 제일 유명한 교과서에 가장 자주 실리고 또 작품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두 가지 향가가 찬기파랑가하고 제망매가라고 했죠. 네, 그 중에 하나인 제망매가입니다. 네, 이 월명사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고요. 도솔가도 있고 제망매가도 지었습니다. 도솔가라는 향가도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본문 보기 전에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이 제망매가에서 제는 이 제자 혹시 한자 압니까?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죠.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제고 망은 이건 이제 사망하다 할 때 망자예요. 그래서 사망하다. 이를 망, 죽을 망, 그 망자죠. 매자는 누이 매자죠. 누이. 가는 노래 같자고. 그래서 사망한 누이의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제망매가예요. 월명사에 누이가 사망을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네, 그럼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19채 향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 제망매가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원문이죠. 원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해독본이죠. 해독. 향차를 해독을 했죠. 이렇게 김환진이라는 사람이 향차를 해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볼게요. 딱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이 첫 번째 행 보세요. 생사 길은 했죠. 그럼 한자 여기 보면 생하고 사 한자 그리고 길로자하고 수무른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생사 길까지는 뭘로 읽어야 되냐? 뜻으로 읽는 거죠. 은은 음으로 읽어요. 이 향찰의 특징이 음과 뜻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우리의 고유 표기라고 했잖아요. 한자를 빌려서. 그래서 생, 사, 길. 요거는 음으로 이렇게 읽고, 뜻으로 읽고, 뜻으로. 다시 써볼게요. 삶과 죽음의 길. 하고, 이 은은 수물은자잖아. 수물은. 이 수물이라고 안 읽고, 숨다라고 안 읽고, 음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삶과 죽음의 길은 해서, 앞쪽은 뜻으로 읽고 뒤쪽은 음으로 읽어가지고 마치 우리말 표기하듯이 쓴 거죠. 왜냐면 이거 숨다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잖아요. 숨다, 스물은자. 은닉하다, 은신하다 할 때 은자예요. 네, 내용 봅시다. 이게 이제 향찰의 어떤 표기 방식이었고 간단히 봤어요. 얘 있음에 죽고 사는 길은 얘에 있다. 얘는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건데 여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승을 의미해요. 이승. 여기에 있다. 이 여기는 이승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길은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고 사는 길이 정해지잖아요. 살아있어야 죽든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뭇거리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이 죽고 사는 이치가 지금 정해져 있고 누구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있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막상 그게 나에게 맞닥뜨려지면은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제망매가를 지은 화자 월명사가 죽고 사는 길은 이승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내가 딱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알겠죠? 왜냐면 누이가 죽었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여기서 나는 보세요. 나는 간다 이런 말도 못 말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이를 말하는 거죠. 누이가 하는 말이죠. 나 갈게. 나 이제 이승 떠날게. 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갔습니까? 좀 어때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좀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죠,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 시간에 이 구조로 돼 있다고 했죠. 3단 구성해가지고, 향가. 그죠? 3단 구성. 4줄, 4줄, 2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인데, 1장, 3장이라고 할까요? 3장. 의미, 뭐 똑같습니다. 3장 구성이나 뭐 3단 구성이나.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3단 또는 뭐 3장 구성 이렇게 씁시다.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장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과 슬픔 이렇게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과 슬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나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버렸습니까?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너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무르 온 저. 여기까지가 이제 또 2장이 되겠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이른 바람이라고 했죠. 이른 바람.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가을에 여기 잎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래서 이른 바람은 딱 봐도 여러분 느낌이 딱 오죠. 지금 화자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 떨어진 잎은 누구겠어요? 떨어진 잎은 누이겠죠. 누이의 사망, 그지? 사망한 누이. 사망한 누이죠. 그죠? 그럼 여기 붙어 있는 물론 우리 시에서는 시어로 안 나오지만 이건 이제 월명사가 되겠고 이 이른 바람, 이 바람은 뭐겠습니까? 일찍 죽었다는 뜻이죠. 이 바람 때문에 사망을 했으니까 일찍 죽었다라는 걸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 요절. 그래서 누이의 노절이 누이의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바람은. 그리고 이 두 나뭇잎 다 하나의 가지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의 가지. 그래서 이 하나의 가지는 한 부모죠. 같은 부모죠. 같은 부모. 그래서 같은 부모 아래서 누이와 내가 태어났는데 누이가 일찍 예상치 못하게 일찍 죽게 됐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을 비유적인 이런 비유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이고요. 떨어질 잎. 떨어질 잎은 뭡니까? 누이의 죽음이죠. 죽은 누이. 뭐 맞죠? 똑같죠? 한 가지. 나뭇가지 한 가지는 뭐겠어요? 얘기했듯이 한 부모. 같은 부모. 이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제망매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많이 썼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가끔씩 나오는 이유가 이런 비유적 표현을 잘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작품성을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행 읽어볼게요. 가는 곳 모르 온저.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죽은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심리가 어떻게 느껴지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쓸 데가 없네. 네. 네, 어디 쓸까? 조금 위에다 써볼게요.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죠. 삶의 무상감. 무상감이 뭐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무상감? 무상감은 덧없다, 뭐 의미 없다, 덧없다 이런 덧없음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무상함이에요. 덧없음. 알겠죠? 그래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죠. 살아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살아서 열심히 살아봤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삶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장 보기 전, 3장 보기 전에 옆에다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장은 노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삶의 무상감이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삶의 무상감. 네, 마지막 3장 봅시다.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 밑에 뜻 나와있죠.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정토. 그래서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미타찰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여기 미타찰은 극락세계. 극락세계. 우리는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다. 사후세계에서. 그러니까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이 도는 불도를 말하는 거죠. 불도. 불교적인 도. 왜냐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직업은 승려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닦으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슬픔,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가 마지막 3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나중에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불도를 닦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변화를 했잖아. 좀 정서가 변화했죠. 전환됐죠. 그래서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장에서. 그래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타찰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 불도를 닦으면서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상이 전환이 됐죠. 우리가 이 특징을 하나 알아둬야 돼요. 이 특징 여기다가 더 써볼게요. 이 9에서 19 있죠. 그죠? 여기서 9번째 줄. 세 번째 장이죠. 세 번째 장의 첫 단어. 이 9번째 줄의 첫 단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라는 감탄사로 나왔죠. 여기. 그죠? 이 아는 낙구라고 표현을 해요. 낙구. 그래서 이 19체한가에서는 낙구라는 게 쓰여요. 19체한가에서. 이 낙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시상이 집약되고 또 전환됩니다. 이 낙구는 19체한가의 특징입니다. 19체한가의 특징. 9번째 줄에 첫 단어에 이런 감탄사를 넣어서 감탄사. 이런 걸 이제 낙구라고 하거든요. 감탄사를 넣어서 시상이 집약되고 전환되게끔 표현을 하는 게 이 19체한가, 산회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쌤이 얘기 안 한 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제목매가는 제목매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네. 제목매가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매가 원문. 네.
좀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제방맥 원문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시조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조 두 편을 보도록 할게요. 이 시조는 뭐냐면 시절 가조에서 나온 것으로 이 시절의 노래, 유행가를 의미한다. 명칭은 이렇게 지어졌고 형식상의 요래는 19체 향가에서 요래됐다고 하는데 이제 3장 구성점 이거는 우리가 활동에서 다시 볼게요. 3장 구성이 이제 향가에서 이어졌다고 보죠. 이건 이제 활동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3번 보세요. 3번. 고려 후기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유교적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 양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안이 되었다. 그래서 시조는 고려 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성행을 하죠. 많이 창작이 되죠.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되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창작되긴 하는데 지금 별로 많이는 거의 이제 뭐 많이 창작은 안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이 창작이 됐던 시가 양식입니다. 향유계층 보세요. 향유계층은 이제 즐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즐기는, 창작하고 만들고 즐기는 계층, 만들고 즐기는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사대부를 중심으로 창작이 되다가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 뭐 서민층까지 확장이 됐다. 평민층까지 확장이 됐죠. 평민층까지. 후기 가면 이제 평민층까지 확장이 되죠. 형식상의 특징 볼게요. 평시조와 사설시조만 보도록 할게요. 평시조는 3장 6, 9, 45자 내외다. 그리고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를 가지고 있다. 사음보의 율격이고 종장의 첫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줄로. 시조는 세 줄로. 이 세 줄이라는 게 뭐가 된다고? 3장이라고 한다. 알겠죠? 1장에서 요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끊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음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음보는 한 호흡에 끊어 읽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유의 어떤 운율 개념이죠. 우리 고유의 운율 개념. 그래서 음보는 한 호흡에 끊어 읽는 단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는 뜻이죠. 사음보는. 그래서 그 시조는 사음보로 낭독을 했어요. 적혀요. 사음보로. 그리고 이 한 음보가 뭐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 뭐 더 많기도 해요. 두 글자일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3, 4조, 4, 4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 3, 4 하면은 3, 4조가 되는 거고 4, 4, 4, 4 하면은 4, 4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율은 음절의 개수다 뜻이에요. 음절의 개수다 이런 말이에요. 음절의 개수. 알겠죠? 음절의 개수로 운율을 형성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종장의 첫음보는 3음절로 고정이 된다. 이 종장의 첫음보는 3음절로 고정이야. 이거는 그 시조에서 가장 강한 규칙. 그러니까 뭐 세네 글자 아니어도 돼요. 다섯 글자 쓸 수도 있고 두 글자 쓸 수도 있고 그런 규칙인데 이 종장의 첫음보 3음절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가장 강한 규칙이다. 규칙이었다. 그렇죠? 3음절로 고정해서 창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평시조의 뭐 6구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 음보 두 개를 묶어서 한 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6개의 구가 있다 이 말이죠. 6구는 이게 6구. 45자 내외는 이제 총 글자 수가 45자라는 거죠. 총 글자 수 45자 내외.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좀 강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죠. 45자 넘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상관이 없고 3, 4조도 3, 4글자, 뭐 5글자, 2글자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종장의 첫음보만 종장의 첫음보 종장의 첫음보 이 종장의 첫음보만 3글자로 고정이 된다. 이게 평시조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사설시조 보세요. 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규칙이 많이 깨져가지고 평시조의 규칙들이 많이 깨져서 이제 나타나는 시조 형식이에요. 평시조의 형식적인 틀은 유지가 되는데 여긴 많이 유지가 안 돼요. 사실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틀이 많이 깨지죠. 깨짐. 그래서 대체로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졌다. 중장이나 뭐 종장도 길어지기도 해요. 종장이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시조. 그래서 장형화가 됐다고 해요. 장형화. 길어졌다는 거죠. 길이가 길어졌다. 이건 이제 조선 후기 모든 문학들의 특징이에요. 좀 길어져요, 점점. 가사도 그렇고 시조도 그렇고 길어집니다. 내용상의 특징 보세요. 유교 이념, 강호 한정. 유교는 이제 우리 유교 국가니까 조선 시대가 유교 이념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조도 있었고 강호 한정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연모는 사랑이고 실생활은 뭐 실생활 감정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시조의 특징입니다. 시조의 특징을 이 정도로 알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조 두 편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시조는 송순이 쓴 조선 4대부죠. 조선시 4대부 송순이 쓴 시조 한 편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황진이가 쓴 시조 한 편 볼 건데 황진이는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기생이죠. 기생이 쓴 이런 걸 기녀시조라고 합니다. 기녀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쓴 기녀시조 두 편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를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장 보세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경영할 계획 세워서 초려삼간 지어냈다. 이 초려삼간은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데 3칸이 있는 거야. 알겠죠? 초가집이 이렇게 있어요. 10년 동안 계획서에서 겨우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어때 보여요? 좀 사치스러워 보이진 않고 어떻게 보입니까?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죠. 이런 걸 보고 한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한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두고 3칸짜리 지었다고 했잖아. 한 칸에 누가 있고 한 칸에 내가 있고 다른 한 칸에 누가 있고요. 달을 넣어놓겠대요. 달을 넣어놓고 한 칸에 청풍을 넣어놓겠대요. 맑은 바람을. 야, 이 사람 좀 특이하죠. 자연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못 넣는데 이렇게 넣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의인법이 쓰였다. 볼 수 있고 마치 사람처럼 방 안에 두겠다는 뜻이니까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두 번째 행에서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 화자의 모습 드러나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 자연과 내가 이거는 이제 미안합니다. 이거 중장과 종장 전부 다를 의미해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은 물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아일체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이제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로는 이제 내 이름을 날려서, 그죠? 내 이름을 날려서 좀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자연 속에서 이제 자연과 함께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게 이제 다른 목적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목적도, 삶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장 보세요.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산은 강하고 산이니까, 이 강하고 산은 이제 우리 초가집이 3칸밖에 안 돼서 방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산도 못 넣고 강도 못 넣으니까 집 주변에 둘러놓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두 초장과 초장이래요. 미안합니다. 중장과 종장에서 무라일체의 정신이 나타난다. 알겠죠? 중장과 종장에서 무라일체의 정신이 나타난다.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마치 이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겠다는 뜻이에요. 병풍처럼. 마치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겠다는 화자의 어떤 생각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조, 송순의 시조는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을 달과 청풍, 강산이라는 시어를 사용했고, 달과 청풍은 의인화시켜서 방에서 함께 집에서 살고자 하는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강산은 병풍처럼 집 주변에 둘러놓고 보겠다는 무라일체의 정신을 표현한, 안분지족과 무라일체의 정신을 표현한 자연 친화적인 정신을 담은 시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초려 3간만을 얘기했잖아요. 초려 3간.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강산을, 달 한 칸 청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산을 얘기했죠. 점점 가까이 있는 대상에서 멀리 있는 대상으로 시선이 바뀌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상이 전개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 전개되고 있다. 쭉 이렇게. 그렇죠? 가까이 있는 대상에서 멀리 있는 대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조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조. 이 두 번째 시조는 황진이가 쓴 동짓달 기나긴 밤을, 굉장히 유명한 시조죠. 이 황진이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되게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기생이죠. 뭐 유혹하지 못한 남자가 없었다. 아주 유명한 선비들도 다 유혹을 했다. 그런 걸로 유명했던 기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시조 짓는데도 굉장히 능해서 다양한 시조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기녀시조라는 어떤 하나의 그 시조의 하위 장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죠. 기녀시조의 특징을 간단히 볼게요. 기녀시조의 특징. 기녀시조는 이 기생들이 쓴 시조인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뭐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고, 진솔한 감정. 글씨가 좀 이상하죠?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옆으로 막 쓰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기울어지죠? 참.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해볼게요. 기녀시조 다 써볼게요. 기녀시조 특징. 첫 번째로 우리말의 아름다움 표현했다. 두 번째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진솔한 감정 표현, 감정을 표현했다. 세 번째로 참신한 표현이 드러난다. 참신한 표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기녀들이 어떻게 시조를 지을 수 있었냐면 이제 술자리에서 양반들을 이제 좀 대접하다 보니까 양반들이 술 마시고 시조 짓고 노는 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시조를 어떻게 짓는지를 이제 알고 서로 답가도 해주고 양반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시조를 배워서 이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우리 내용을 볼까요? 내용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내용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첫 번째 장이죠. 초장. 동짓달, 여러분 동지가 어떤 날입니까?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날이 동지죠. 이 1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날의 동지에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라내겠다는 거죠. 시간을. 너무 기니까 이 시간을 내가 잘라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마치 물질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적 특징이 쓰였죠. 구체화입니다. 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춘풍 니불 아래 이불입니다. 서리서리 넣었다가 음성상징어 쓰였죠. 그래서 춘풍 이불 속에다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어른님 오실 날 밤이거든. 어른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사람.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또 음성상징어 쓰였네요. 그래서 여기 음성상징어 펴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 날 밤에 내가 보관해놨던 그 동짓달의 긴 시간, 잘라낸 시간을 펴서 더 오래 같이 있겠다.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그때 쓰고 싶다. 왜냐면 지금 동짓날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면은 한자어도 거의 없고 거의 다 우리말이죠. 진솔한 감정 표현했고 참신한 표현이잖아. 이 시간을 베어낸다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이 되게 참신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되게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 황진이 시조가 좀 높은 평가를 받고 교과서에도 자주 실리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부정적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부정적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긍정적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마음 표현. 그리고 음성 상징어를 써서 우리말의 묘미, 살림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릿속으로만 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뭐 시간, 인생, 그런 시간, 인생, 즐거움 이런 것들 있죠. 감정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대상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대부 시조 하나하고 기승형 시조 하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제 활동은 등교해서
등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반 같은 경우는 등교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하겠네요. 나머지 반들은 이제 계속 등교해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